내 이름은 서아라. 올해 32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꽤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일지도 모른다. 남편 강지훈은 JN건설 사장의 아들로 우리는 일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그는 매일같이 정장을 빼입고 광화문 사무실로 출근하며 번듯한 회사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한때 여의도에서 가장 잘나가던 최연소 스타 금융 분석가였지만 지금은 그저 전업주부, 이 화려한 감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힌 이름 없는 죄수일 뿐이다. 공기 중에 역겨운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쓰는 싸구려 핸드워시에 레몬 향과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또다시 추석이다. 앞으로 꼬박 사흘 동안 부엌에 서서 감정 없는 기계처럼 끝도 없이 전을 부쳐야 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예, 알아야. 그 동태전은 아직 멀었니? 친척들 곧 들이닥치겠는데 좀 서둘러라. 나는 묵묵히 프라이팬 위에 전을 뒤집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티어불에 댄 듯한 통증이 스몄다. 대꾸하지 않았다. 어떤 대꾸든 말대답으로 해석될 게 뻔했다. 배운 게 많으면 뭐 하니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눈만 높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마치 나의 화려했던 과거가 지금 나의 모든 불복종에 대한 원죄라도 되는 것처럼. 3년 전 시아버지의 JN건설이 해외 투자 실패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 시어머니의 그 자랑스러운 아드님이 아니라 바로 이 며느리인 내가 밤낮 없이 꼬박 일주일간 서재에 틀어박혀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회사를 기사회생시킬 위기 관리 방안을 만들어냈다. 방안은 성공했고 회사는 살아났다. 뉴스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 강지훈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찬사가 연일 쏟아졌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내 남편, 나와 한 침대를 쓰는 그 남자가 TV 인터뷰에서 마치 신내림이라도 받은 듯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떠들어댈 때 나는 그가 축배를 들다 토해놓은 더러운 거실 바닥을 무릎 꿇고 닦고 있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좀 이해해드려라. 이것이 강지훈의 만능 방패였다. 내가 시어머니의 구박에 숨이 막힐 때마다 그는 늘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를 던지고는 자신의 게임 세계로 돌아갔다. 끝없는 비난과 서름은 오롯이 내 몫으로 남겨둔 채 내 통장은 마치 내 인생처럼 이 집안에 의해 조금씩 거덜나고 있었다. 내가 결혼 전 투자로 벌어두었던 돈은 그들 집안의 공용 금고가 되어버렸다. 알아야, 내 시누이가 샤넬 가방을 하나 봤다는데 내가 일단 좀 사주렴. 젊을 때 꾸며야지. 예, 아가. 나랑 내 시아버지가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경비가 좀 필요하구나. 문자 메시지와 카톡으로 날아오는 요구들은 하나같이 뻔뻔했다. 마치 내 돈을 쓰는 것이 하늘이 내린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지훈 씨에게 이 문제를 꺼내려 하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가 남이야? 한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정 떨어지게. 한 가족.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밥하고 돈 벌고 온갖 수모를 참아내는 하녀일 뿐이었다. 진짜 파국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도련님을 위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다른 종류의 값비싼 보양식을 해 바치라고 명령했다. 전복 맑은 탕부터 삼계탕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나는 이틀 밤을 꼬박 새워가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재료를 손질했다. 내 모습은 물기 마른 꽃처럼 초췌해졌다. 그날 아침 정성껏 따린 녹용 한 그릇을 들고 부엌을 나서자 시어머니는 내 누런 얼굴을 보더니 대번에 질색하며 손을 내저었다. 에이, 재수 없어. 너 그 얼굴로 나가지 마라. 우리 집안의 예비 법관님 시험 운 떨어지겠다. 나는 그렇게 집에 감금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이 나서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전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고기 굽는 치익 소리가 뒤섞여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알아야, 우리 막내 보신 시켜주려고 한우 먹으러 왔는데 지금 내가 계산 좀 해라. 총 300만 원이다. 300만 원. 그들 가족은 밖에서 최고급 한우 파티를 즐기고 집에 갇힌 이 재수 없는 여자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 강지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엄마, 전화 줘봐. 내가 말할 게 뒤웃고 그 익숙하면서도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라, 들었지? 내 카드로 긁어. 가족 카드 나한테 있으니까. 어서 다른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창밖에 짙은 어둠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캄캄한 마음속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흑백 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인내. 그들 눈에는 그저 한낱 웃음거리였을 뿐이다. 알았어. 나는 내 입에서 나온 지독히도 평온한 목소리를 들었다. 깃털처럼 가볍지만 묘비명처럼 무거운 한마디. 그 한마디는 어리석고 순진하게 결혼에 한 가닥 환상을 품었던 과거의 서아라를 묻어버렸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전쟁은 시작되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나는 즉시 서랍을 뒤져 지갑을 꺼내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신용카드사의 VIP 서비스 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낯설 만큼 냉정했다. 안녕하세요, 서아라입니다. 제 명의의 본 카드를 긴급 분실 신고하려고요. 카드를 방금 잃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즉시 본 카드와 제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켜 주세요. 상담원이 절차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내 눈앞에는 그 고급 한우 식당의 풍경이 그려졌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남자 강지훈이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발급해준 가족 카드를 내미는 모습. 한 번, 두 번, 세 번. 직원이 정중하지만 난처한 목소리로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라고 반복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을 시어머니의 얼굴. 경멸이 가득 담긴 시누이의 눈빛, 그리고 불그락푸르락하다 잿빛으로 변해갈 강지훈의 낯비들. 결국 그는 그 가소로운 자존심을 내려놓고 친구에게 구차하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야만 내가 지불했어야 할 그 희극을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차갑고 잔인한 쾌감이 전류처럼 온몸을 관통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나는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내 커리어 우먼 시절의 정장을 꺼내 입고 정교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화장을 했다. 그리고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내 대학 선배이자 현재 서울에서 가장 잘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지연이었다. 알아야, 너 안색이 너무 안 좋아의 지연 선배가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과 USB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선배, 도움이 필요해. 나 이혼할 거야. 서류철에는 내가 지난 몇 년간 조용히 모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이체한 모든 은행 기록 옆에는 돈을 요구했던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고 날짜와 금액,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게 인격 모독과 폭언을 퍼부었던 것을 몰래 녹음한 파일도 있었다. 귀를 찢던 그 말들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USB. 거기엔 내 반격의 비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다. 3년 전 JN건설을 위해 만들었던 위기 관리 방안의 모든 원본 파일. 최초의 초안과 데이터 모델부터 해외 투자기관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기록까지 모든 파일에는 수정 불가능한 생성 시간과 작성자 정보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사장 아들 강지훈이 아닌 금융분석가 서아라의 공적이었다. 지연 선배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겨보며 점점 더 표정이 굳어졌다. 녹음 파일을 하나 듣고
USB 안의 파일들을 열어본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이 아닌 감탄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라야,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 증거들. 너무 완벽해. 걱정 마,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이건 청산이야. 내 것,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되찾아올 거야. 카페를 나서는 길, 햇살이 눈부셨다. 손을 들어 햇빛을 가렸다. 마치 길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지난 10년, 나는 그림자처럼, 부속품처럼 살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서아라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판은 이미 짜였다. 이제 내가 말을 놓을 차례다. 이지연 변호사의 지휘 아래 나의 복수 계획은 정교한 거미줄처럼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냉정한 사냥꾼이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단계는 재산 환수였다. 그간의 모든 이체 내역을 인쇄해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명확하게 표시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낸 메시지 캡처를 첨부했다. 아라야, 엄마 동창 회비 내야 하는데 50만 원만. 새언니,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값 좀 내주면 안 돼? 한 건 차곡차곡 쌓인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었다. 나는 이것들을 가족 간 대여금 목록 및 증빙 자료라는 이름의 공식 문서로 정리했다. 더 이상 애매한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아닌 명백한 채무였다. 동시에 강지훈에 대한 의심도 싹트기 시작했다. 가족들 앞에서는 나를 윽박지르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체면을 구겼던 그 남자. 그의 분노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있지 않을까?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하루는 그가 차에서 냄새가 난다며 청소를 해달라고 투덜거렸다. 나는 장갑을 끼고 평소처럼 꼼꼼하게 내부를 닦다가 실수인 척 그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다. 그날 밤 나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들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대부분은 지루한 도로 풍경이었다. 한 달 전에 어느 날짜 파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영상 속 차는 어느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멈춰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느끼하기 짝이 없는 다정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내릴 때 조심하고. 이번 달 오피스텔 월세는 내가 냈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 뒤이어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오빠가 최고야. 아, 맞다. 오빠, 내가 저번에 받았던 디올백 뒤의 대화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디오에 선명하게 녹음된 쪽소리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움켜쥐어진 듯 했다. 고통은 없고 오직 마비된 감각뿐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해당 영상과 음성 파일을 추출해 저장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난 반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 문자 알림을 복구 신청했다. 낯선 소비 내역들이 줄줄이 화면에 떠올랐다. 강남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 관리비, 청담동 명품 매장의 고액 결제, 여의도 고급 레스토랑의 2인 코스. 모든 소비 장소는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했던 그 오피스텔 주변이었다. 그는 내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까지 꾸며주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강지훈과 시어머니가 지난번 신용카드 사건에 대한 화풀이를 할 구실을 잡고 집으로 쳐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내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며 땅을 치고 울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아라, 너 미쳤어. 내 체면을 이렇게 뭉개. 나는 그들을 보며 평소와 달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가늘게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나의 순종적인 태도에 그들은 잠시 당황했다. 허공에 주먹을 날린 듯한 표정이었다.
아마도 내가 드디어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붉어진 눈을 들어 그들을 보며 거의 비굴에 가까운 말투로 말했다. 어머니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제 결혼 전 재산인 여의도 오피스텔을 지훈 씨 당신 명의로 이전해 줄게요. 그럼 앞으로 당신도 돈 쓰기 편하고 어머니도 마음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와 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고 그 눈빛에서는 탐욕의 불꽃이 튀었다. 그들은 내가 완전히 겁에 질려 가장 값나가는 혼전 재산으로 용서를 구하려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게 정말이야. 강지훈의 목소리는 감출 수 없는 희열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지훈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그들은 계약서의 추가 조항에 내 변호사 이지연이 직접 추가한 눈에 띄지 않는 한 줄의 문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본 증여는 조건부 증여이며 수증자 강지훈이 혼인 기간 중 중대한 귀책 사유, 외도, 가정폭력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할 경우 본 증여는 효력을 상실하고 수증자는 증여자인 서아라에게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하는 순간 나는 지연 선배가 나를 향해 짓는 미소를 보았다. 그 야른 계약서는 나의 항복 문서가 아니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지옥행 편도 티켓이었다. 더든 놓아졌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심판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명령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너라.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다. 그가 말하는 할 얘기가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를 향한 가족 법정이 열리는 것이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위험 있는 판사처럼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눈가가 퉁퉁 부은 채로 애써 눈물을 쥐어짜고 있었다. 강지훈은 다리를 꼬고 앉아 짜증과 오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들 셋이 나를 심판할 배심원이었다. 무릎 꿇어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그들 맞은편 소파에 가서 앉았다. 나의 행동은 명백히 그들을 격분시켰다. 이게 아주 뒤집어졌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시어머니가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리 강씨 집안이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기에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밖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내 남편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도 앉아있을 배짱이 있어? 강지훈이 말을 받았다. 그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경멸을 퍼부었다. 서아라, 진짜 너한테 질렸다. 속은 밴댕이 소갈딱짐 안에서 시어머니가 몇 마디 했다고 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도 없어.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늘 쓰던 그 압박감 넘치는 목소리로 최종 변론을 했다. 알아야, 우리 집이 너한테 못해준 것 없다. 지훈이는 내 남편이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이번 일, 내 시어머니와 지훈이에게 제대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며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아무 표정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들이 마침내 지쳐서 말을 멈추고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흐르자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나는 봉투 안에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그들 앞에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두툼한 가족 간 대여금 목록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다. 어머님, 지난 5년간 어머님과 아가씨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제게서 빌려 가신 돈입니다. 총 1억 3,700만 원이네요.
모든 이체 내역과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갚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서류들을 뒤적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나는 고화질 컬러 사진 몇 장을 꺼내 강지훈의 면전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그가 그 젊은 여자와 지하주차장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변명의 여지 없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호텔 숙박 기록과 명품 매장 결제 내역도 있었다. 강지훈 씨, 이 아가씨는 누군가요? 내 가족 카드로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 아주 멋지게 사셨네요. 이 돈도 당신 월급에서 꼬박꼬박 갚아주셔야겠어요. 강지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교하게 출력된 USB 내용물 목록을 테이블 중앙, 시종일관 침묵하던 시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님,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3년 전 JN건설의 위기관리 방안입니다. 여기엔 제 모든 원본 저작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이 방안의 가치를 평가해봤는데 당시 회사에 최소 50억 원의 손실을 막아준 것으로 추산되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으로 일그러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다. 아버님, 이 목숨과도 같았던 컨설팅 비용, 저한테 어떻게 지불해 주실 건가요?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3명의 심판관은 이제 모든 기력을 잃고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가득했다. 철 같은 증거 앞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은 나에 의해 한 조각 한 조각 찢겨나가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가장 탐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침내 10년이라는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을 느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지만 나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최초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명의의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리고 이지연 변호사의 전문성을 너무 얕봤다. 내가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재산보전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의 결정은 신속했고 강지훈의 월급 통장, 주식계좌, 그리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그는 우리의 갇힌 야수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무능했다. 법정에서 지연 선배는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다. 강지훈의 외도 사실, 시댁의 장기적인 채무 요구, 그리고 JN건설의 저작권 증명은 상대 측 변호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조건부 증여계약서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판사는 부동산 증여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계약 조항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 강지훈이 나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내 혼전 재산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결국 나는 압도적인 비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 문을 나설 때 햇살이 눈부셨다. 저 멀리 강지훈과 그의 가족들이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무시하고 그들 옆을 마치 길가의 쓰레기 더미를 지나치듯 덤덤하게 걸어갔다. 이혼 후의 삶은 폐허 위에서 시작된 재건이었다. 나는 분할받은 재산과 회수한 돈으로 여의도 금융가의 중심에 작지만 내실 있는 개인 투자 자문 스튜디오를 차렸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가구 하나, 화분 하나까지 모두 내 손으로 직접 골랐다. 나는 전 시댁 식구들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하며 내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삭제했다. 내 삶은 다시 제 궤도에 올랐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과거의 전문성과 날카로운 감각을 되찾은 나는 정확한 투자 안목으로 금세 업계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다.
한때 나를 그저 가정주부로만 여겼던 옛 동료들과 경쟁자들은 이제 나를 우러러 보았다. 반년 후 어느 깊은 밤, 나는 까다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막 끝냈다.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성공 메일이 도착한 순간 나는 팀의 젊은 분석가들처럼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컴퓨터를 끄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조용히 흘렀고 다리 위의 자동차 불빛들은 금빛 강물이 되어 일렁였다. 온 세상이 발 아래 소란스러우면서도 고요했다. 나는 사무실의 작은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냈다. 탁 소리와 함께 뚜껑을 따자 하얀 거품이 솟아올랐다. 잔도 없이 캔을 그대로 든 채 창밖의 만가등화를 향해,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희미하면서도 선명한 내 모습을 향해 가볍게 캔을 부딪혔다. 나는 건배했다. 이번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도, 통장에 늘어난 숫자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건배했다. 기름때와 비난 속에서 질식해가던 그 여자에게, 배신과 절망 속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던 그 여자에게, 그리고 마침내 그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은 서아라에게. 차가운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쌉쌀하면서도 더없이 시원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